안녕하세요. 가족인 줄 알았더니 실은 실체가 추악하기 그지없었던 놈을 내쫓아버린 40대 여자입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말 있죠. 저는 슬프게도 그 말을 얼마 전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남편이란 인간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듯 속내 검은 배신자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를 널리 퍼뜨리고 싶고 저는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전 어릴 적부터 저보다 5살이나 어린 남동생과 우애가 무척 깊었습니다. 동생은 누나 하며 저를 굉장히 따랐고 저는 그런 착한 동생을 많이 예뻐했죠. 저와 동생 모두를 끔찍이 사랑하셨지만 특히 남동생에게 애틋함이 있었던 부모님은 그런 제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부모님은 절 낳은 뒤 아이를 2번이나 유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동생에게 남다른 애틋함이 있으셨던 거예요. 야, 니들 저번에 나한테 2번 다시 안 그러겠다더니 또 모여와서 내 동생을 괴롭히고 있어? 니들 누나한테 진짜 혼나볼래? 윤재네 누나다. 아니에요 누나. 우린 그냥 윤재랑 놀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니들 내 동생 돈 뜯으려고 한 거잖아. 누구부터 혼나볼래? 죄송합니다. 진짜 2번 다신 윤재 안 건들게요. 약속할게요. 또 한 번 나한테 걸려봐. 그땐 진짜 물대로 확 찌그러뜨려 버릴 거야. 동생은 고등학생 시절에 키가 훌쩍 컸지만 그전엔 또래보다 많이 작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생을 만만히 보고 괴롭히는 애들이 좀 있었어요. 심지어 중학교에 들어가선 좀 논다는 애들이 동생을 더 무시하고 괴롭히려 들었죠. 저는 원래 중학생 때까지 핸드볼을 했었는데 딱 한 번이지만 대회도 나가봤던 선수 출신이었습니다. 키도 웬만한 남자애들만큼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절 제가 운동을 그만둔 후에도 동네 애들은 무서운 누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덕분에 전 동생을 몇 번이나 수월하게 도와줄 수 있었죠. 전 동생에게 듬직한 누나가 되어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윤재야, 역시 이 누나가 짱이지? 이 누나 완전 든든하지? 또 누가 괴롭히면 누나한테 다 말해. 내가 애야? 나도 이제 중학생인데 툭하면 누나한테 이르게? 전에 누나가 최고라면서 엄지척하더니 우리 동생 변했네. 왜? 또 사춘기야? 이제 누나한테 막 틱틱댈 거야? 그게 아니고 나도 이제 어엿한 남자란 말이야. 누나 뒤에 숨는 게 아니라 나도 누나를 지켜주고 싶다고. 누나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꼭 내가 지켜드릴 거야. 그런데 이 의젓한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런 기특한 말까지 하지 않겠어요? 정말 너무 고맙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은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 정말 착하고 의젓한 동생이자 효자로 자랐어요. 저희 집은 제가 중학생 때 2층짜리 건물을 지어 그 건물 2층으로 이사했는데 부모님은 1층에 식당을 열어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돕긴 했지만 동생은 어릴 때나 성인이 되어서나 한결같이 부모님을 아주 열심히 돕곤 했죠. 또한 힘드시지 않냐며 부모님의 발을 거의 매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직장인이 된 후엔 돈을 모아 가장 먼저 한 일이 가족여행을 떠나는 일일 정도로 동생은 정말 가족밖에 모르는 애였어. 야, 윤재야. 이 누난 너만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 나도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일도 돕고 열심히 하는데 널 보고 있으면 그런 내 효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니까. 요 착한 녀석? 에이, 또 그런다. 누나도 부모님께 엄청 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누난 부모님에게도 착한 효녀지만 나한텐 정말 영웅이자 최고의 누나야. 이런 착한 우리 누나를 대체 누가 데려가려나? 동생은 아주 다정한 남자가 자신의 매형이 됐으면 좋겠다고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정말 그런 남자와 나이 33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는 당시 부동산 중개인으로
한 부동산에서 일하던 3살 많은 남편을 소개로 만났는데 키가 170이 약간 안 되던 남편은 저보다 키가 작았어요? 솔직히 전 남자 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오히려 남자 쪽에서 절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자신은 키 큰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못 가진 걸 갖고 있다는 점이 제겐 굉장히 매력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전 키는 작지만 배짱과 배포만은 절대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전 제 겉모습으로 괜히 위축되건 하진 않습니다. 마음가짐이 참 멋지시네요. 감사합니다. 저 경선 씨, 제가 오늘 애프터 신청하면 받아주실래요? 전 경선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물론 키도 키지만 외형보다 전 경선 씨의 그 당차고 강해 보이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당당한 데다 제 징따를 알아봐주는 남편에게 참 호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져봤더니 사람이 또 그렇게 다정하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도 그런 남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 또한 좋은 분들이었죠. 그렇게 결혼한 후 전 곧장 연년생인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아유, 이 서방이 아주 우리 집안 복덩이야. 손주들도 이렇게 숨풍숨풍 태어나고 요즘엔 정말 이게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인가 싶다니까. 아닙니다, 장모님.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집사람은 복덩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야 뭐 한 게 있나요? 애들 품고 낳느라 고생한 건 다 저희 집사람인데요. 제가 앞으로 아내에게 더 잘하면서 살아야죠. 양가 분위기도 우리의 결혼 이후 더욱 화목해지며 우리 늘어나는 행복을 기쁘게 누렸습니다. 그렇게 행복만 이어질 줄 알았건만 둘째인 딸이 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됐던 어느 날 저희 친정에 날벼락이 떨어지더군요. 바로 제 남동생이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죠. 자꾸 네 앞에서 울어서 미안하다 윤재야. 근데 우리 아들 얼굴이며 손목이며 하루하루 말라가는 걸 보니까 이 엄마 눈에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구나. 엄마, 윤재 잘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같이 웃으면서 응원해줘야죠. 솔직히 너무 많은 전이가 되어 동생의 생존율은 굉장히 낮은 상태였어. 투병을 시작한 동생은 하루하루 말라갔죠. 부모님은 가게 문까지 닫고 동생을 간병하셨고 저 또한 일을 다니고 아이들을 키우며 일주일에 몇 번씩 동생의 문병을 갔습니다. 마음 같아선 동생의 옆에 꼭 붙어 있고 싶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남편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었던 거죠. 고맙게도 남편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그런 저를 따라 자주 문병을 가줬어요. 동생은 처음엔 기적처럼 조금 치료가 되는 듯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더군요. 동생은 점점 아무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원망스러운 암덩어린 동생의 몸을 하루하루 잠식해 갔어요. 그 와중에도 동생은 가족들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더라고요. 윤재야, 아프면 아프다고 찡그리기도 하고 우리한텐 짜증도 내도 돼. 괜히 우리 위한다고 참고 그러지 마. 난 정말 괜찮아, 누나. 다들 이렇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오히려 모두에게 난 너무 미안해. 다들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잖아. 우리가 힘든 게 중요해? 넌 왜 이렇게 항상 착해 빠졌어? 어머니 아버지랑 누나 닮아서 그렇지. 그렇게 착했던 동생은 결국 투담을 시작한 지 9달 만에 하늘로 떠났습니다. 의식이 있던 마지막 순간 동생이 남겼던 말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어. 부모님과 제게 차례차례 마지막 인사를 했던 동생은 마지막으로 제 남편에게 가족 모두를 부탁했죠. 매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하고 누나를 꼭 잘 부탁드려요. 특히 우리 누나, 겉만 저렇게 강해 보이지 속은 여리고 착한 사람인 거 아시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가족을 향해 하던 걱정. 그게 바로 동생의 유언이었어요. 그렇게 동생은 겨우 32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죠. 동생이 떠난 후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밀려오더군요. 그런데 저도 저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너무 어린 나이에 떠난 동생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금까지 전폐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왜 밥은 고사하고 물도 한 잔 안 드시려고 하세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무슨 자격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냐. 아빠,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남은 저는요. 두 분 다 이러다 건강이 나빠지기라도 하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제발 남은 두 분이라도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저도 버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분이 이러시면 하늘에서 윤재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 가족밖에 모르던 착한 애가요. 두 분이 이러시면 윤재도 눈 편히 못 감아요. 가뜩이나 고통스러워하다 떠난 윤재, 이제라도 편히 쉴 수 있게 해줘야죠. 집사람 말이 맞아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죽 끓였으니까 제발 두 분 다 딱 3숟가락씩이라도 좀 드셔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걱정되어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부모님을 찾아뵀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옆에서 두 분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줬어요. 또한 평소 저희 부모님과 명절마다 선물을 보내며 가끔 안부 전화도 주고받던 시부모님도 저희 친정까지 찾아와 두 분께 위로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똑같이 자식을 둔 부모로서 두 분께 무슨 말을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남은 자식을 위해 산 사람을 살아야지요. 세월이 조금씩이나마 사돈 총각을 가슴에 묻게 해줄 겁니다. 사돈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신 시부모님께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 모두의 노력에 부모님은 조금씩이나마 다시 기운을 차리시더군요. 두 분은 3달쯤 뒤부턴 장사도 다시 시작하실 만큼 많이 기운을 되찾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이번엔 아빠의 행동이 조금씩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엄만 제게 전화해 일상 대화를 나누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근데 있지, 요즘 네 아빠가 좀 이상하다. 요즘 자꾸 뭔가 깜빡깜빡 하는 것 같더니만 어젠 글쎄 집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대. 또 며칠 전엔 장사를 하는 중에 밑반찬에 담으라니까 갑자기 사람이 멍한 거야. 바쁜데 안 뒀고 뭐하냐고 채근하니까 네 아빠가 뭘 하는지 아니? 한사나 어떻게 담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멍해졌었대. 정말요? 걱정이네요.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하나? 설마 아빠 치매 증상은 아니겠죠? 에이, 가끔 그럴 때만 빼면 멀쩡한 양반이 무슨 치매. 아직 네 아빠 나이도 64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보기엔 아마 아직 윤재를 보낸 충격에서 많이 못 벗어나서 그런 것 같아. 엄마도 아직도 자다가 벌떡벌떡 깨서 윤재 방으로 달려가 보곤 해. 혹시 여태까지 악몽을 꾼 거고 윤재가 아직 살아있는 걸까봐. 에휴, 나도 이런데 네 아빠는 오죽하겠니. 엄만 별일 아닐 거라고 말하셨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군요. 그 뒤로 전 친정에 갈 때마다 아빠를 더욱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소했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치매 전조 증상들을 몇 번이나 목격하게 됐죠. 저기야. 네? 저 그러신 거예요, 아빠? 그래. 아, 왜 갑자기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됐나? 아이, 그래, 경선아. 근데 저기 뭐야? 저긴 언제 다 돼? 어머나, 우리 아빠 이젠 딸내미 이름까지 까먹고 막 그러시네. 근데 또 뭐가 저기예요? 그거 있잖아, 왜 그거? 아, 그래? 국 다 끓였냐고? 아빠 너무 배고프다. 아빤 자꾸만 물건을 지칭하지 못하고 이거, 저거, 그거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심지어 한 번은 제 이름까지도요.
잠시나마 기억을 못 하신 거죠. 또 가끔은 최근에 있었던 일을 깜빡이 아니라 아예 까맣게 잊어버리기도 하셨어요. 근데 여보, 저건 뭐야? 뭐 저거? 아이 저거 얼마 전에 당신이 새로 산 공기청정기잖아. 내가 샀다고? 아유 언제? 어머, 이 양반 좀 봐. 집안 공기가 탁한 것 같다면서 당신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한 거잖아. 나한테 가격은 이게 싼데 모양은 이게 예쁘고 기능은 또 이게 좋고 하면서 제품들 비교까지 했던 거 기억 안 나? 이렇게 다 들으니까 생각나지? 당신이야말로 꿈꾼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깜빡깜빡해도 그렇지. 그런 걸 내가 잊겠어? 그럼 저 공기청정기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게? 자신이 직접 공기청정기를 사신 일, 식당의 식자재 거래 업체 바꾼 일 등 아빠는 마치 기억이 잠시 삭제된 것처럼 행동하시더군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전 얼른 아빠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결국 아빠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말았죠. 아무래도 아빠의 치매는 너무 아끼던 동생의 일이 발단이 된 것 같더라고요. 차라리 중병이라도 걸릴 것이지. 이 나이에 벌써 치매가 웬 말이란 말이냐. 나 자신도 잡아먹고 가족들까지 다 잡아먹는다는 그 무서운 병을 왜 하필 내가 걸린단 말이야. 여보,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 괜찮아 여보. 그래도 아직 초기라잖아. 지금부터 약 잘 먹고 관리도 잘하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아빠, 저도 있고 여기 이서방도 있잖아요. 우리가 절대 아빠 치매 더 심해지게 안 놔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치매 판정을 받은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셨습니다.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이 치매라더니 그 말이 어떤 건지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정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 왜 자꾸 이런 불행이 친정에 찾아올까 싶은 마음에요. 아빠, 오늘 약 잘 챙겨 드셨어요? 제가 사다 드린 영양제는요? 엄마랑 운동은 다녀오셨고요? 아이고, 그래. 약도 먹고 영양제도 먹고 이 엄마랑 출근 전에 동네 약수터도 한 바퀴 돌고 왔다. 안 그러면 네가 득달같이 잔소리를 할 텐데 이 아빠가 오죽 알아서 잘했을까? 혹시라도 하루쯤은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차 전화드린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빠. 내일 우리랑 계곡 놀러 가시기로 한 거 안 잊으셨죠? 계곡물에 담가 먹을 수박도 튼실한 거를 사놨으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아빠는 열심히 치매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직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치매는 초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기에 전 아빠를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내 건강과 치매에 좋다는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잔뜩 사다 드렸죠. 엄마도 아빠의 식습관 개선을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한 치매엔 운동도 중요하다는 말에 두 분의 식당에 출근하기 전 매일같이 근처 약수터로 운동도 가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을 주말에 자주 찾아뵈며 나들이도 많이 나가려고 노력했어. 그런 모두의 노력 덕분인지 아빠의 치매는 오래도록 증상이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이기지 못하는 법이더군요. 아빠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쯤 지난 후부터 치매 증상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위험한 사고를 치셨던 건 아니지만 아빠는 점점 멍해지고 증상이 심해지셨습니다. 아빠, 저 짐이 많아서 그런데 문 좀 열어주세요. 예, 네 아빠 이제 집 비밀번호 아예 기억 못해. 그래서 나 없인 혼자 외출하고 돌아오는 것도 힘들어한다. 비밀번호 엄마가 칠게. 잠깐만. 자꾸 집 비밀번호를 잊던 아빠는 아예 혼자 집을 드나드시는 일을 힘겨워하게 되셨어요. 또한 치매 환자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아빠는 자꾸 집의 바닥을 닦으셨죠? 왜 이렇게 바닥이 더러운 것 같지? 여보,
집 청소 언제 했어? 당신이 1시간 전에 주에다 닦았잖아. 내가? 그랬어? 그래도 바닥에 아직 먼지가 좀 많은 것 같네. 내가 좀 닦아야겠어. 형선아, 거기 물티슈 좀 다오. 아빠, 자꾸 바닥 닦는다고 손에 물기 많은 거 묻히시니까 손끝이 다 갈라졌잖아요. 차라리 제가 닦을게요. 내버려 둬라, 경선아. 지금 아여도 네 아빠 어차피 또 그럴 거야. 대신 엄마가 열심히 손에 핸드크림이니 연고니 자주 발라주고 있어. 난 덕분에 집 청소는 덜 해도 되니 얼마나 좋니. 네 아빠가 늙어서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렇게 그 말에 실현시켜준다 얘. 네? 아이고 엄마도 참. 그래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뭐. 역시 우리 아빠가 최고네. 아빠의 치매가 심해졌다고 울상만 지으며 살 순 없으니 우린 이렇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즐겁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대 웃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어. 그건 바로 자꾸만 기억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던 아빠가 제 동생을 찾으실 때였죠. 예, 경선아. 윤재는 어디 갔니? 아까부터 아무리 불러도 안 보인다. 네? 윤재요? 그래. 내가 저번에 인터넷으로 뭐 좀 하나 찾아달라고 부탁했었는데 얘가 그대로 통말이 없네. 윤재 아까 일이 있어서 좀 나갔어요. 이따 들어오면 물어보세요. 그래? 이놈이 어딜 가면 간다고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알겠다. 아빠, 새 옷 입으셨네요. 예뻐라. 엄마가 사주신 거예요? 아니, 우리 윤재가 사다 줬지. 이번에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님들한테 실컷 자랑도 했다. 우리 아들이 사다 준 옷이라고 말이야. 아빠는 과거의 기억에 갇혀 동생을 찾기도 하고 엄마가 사주신 옷을 입고 동생이 과거의 옷을 선물해줬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셨어. 이미 엄마 혼자 운영하고 있었던 식당 손님들에게 자랑했다는 말까지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은 떠난 동생이 떠올라 눈물을 꾹꾹 찍어내곤 했죠. 증상은 그렇게 서서히 심해지더니 아빠는 점차 사람도 잘 못 알아보시게 되시더군요. 사돈어른, 건강은 좀 어떠세요? 누구세요? 죄송해요, 사부인. 저희 남편이 이젠 사람을 잘 못 알아볼 때가 많아서요. 그나마 좀 알아보는 건 자주 보는 저랑 딸의 부부 정도예요. 손주들 이름도 자꾸 까먹거든요. 감사하게도 친정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가끔씩 친정에 찾아가 서로 안부를 나누곤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아빠도 아빠를 돌보던 엄마도 걱정이 되신다면서요. 전 그런 시부모님께 너무 감사해 최대한 시간을 내어 자주 찾아뵙고 더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었죠. 하지만 그런 자신의 사돈들도 이젠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집에 혼자 두기가 걱정될 정도로 아빠의 치매는 심해지셨습니다. 결국 엄만 장사라는 동안 아빠를 치매 노인 돌봄 주간센터에 보내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 시기쯤부터 남편은 부모님께 곤란한 제안을 자꾸 하기 시작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 이 건물 팔아서 오피스텔 건물이든 뭐든 새로 올리면 그 차익이 엄청날 거라니까요. 요즘 이 주위에 개발도 많이 되고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많이 세워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 다 아주 큰 수익을 봤대요. 오피스텔 건물 하나만 올려도 받을 월세가 빵빵할 거예요. 장모님 힘들게 식당 장사도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낡은 건물은 이제 그만 허물어버리세요. 네? 남편은 부모님이 사시는 아빠 명의의 2층짜리 건물을 팔자고 제안했던 겁니다. 남편은 제가 41살 때 드디어 자신의 부동산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부동산 수입이 막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기에 전 괜히 전전긍긍해하고 아쉬워하는 남편에게 그 정도로 만족하라고 말했었죠. 남들은 부동산 차려서 건물도 몇 채나 사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만 고작 이 정도에 만족해야 돼? 내가 이러려고
남들이 직장 다니고 커리어 쌓고 할 때 공인중개사 돼서 부동산 바닥을 굴렀는 줄 알아? 난 어릴 적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언제나 꼭 떵떵거리고 살고 싶었단 말이야. 꼭 돈이 넘치게 많아야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물론 돈 많이 벌면 좋지.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근데 당신이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만족하면서 살자고 말한 것뿐이야. 하지만 남편은 부동산을 차리며 떼돈을 벌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영업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득이 없었는지 이번엔 부모님의 건물이라도 이용해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거예요. 부모님이 새 건물을 올리면 중개를 독점한다든지 건축사를 소개해주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를 하든지 하는 것들을 말이죠. 하지만 이전에도 자주 다른 부동산에서 건물을 팔라는 전화 받으셨던 엄만 망당히 거절하셨어요. 나랑 우리 남편은 이 건물을 허물 생각이 절대 없어. 이 집은 우리 윤재의 흔적이 모든 곳에 묻어있는 곳이야. 우린 이 집에서 눈을 감을 생각이네. 그러니 그만하게. 장모님, 이건 진짜 일확천금할 집에 놓친 후보라니까요. 저기 장인어른 생각은 어떠세요? 이 낡은 집 말고, 그래, 저희 집에서 사시는 건요? 아니면 장모님 장인어른? 차라리 여길 어마어마한 차익을 남기고 팔아버리세요. 전 가운데서 딱 중개 수수료만 챙기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여기 말고 더 편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난 이 집이 좋아. 난 여기서 살 거야. 남편은 그 건물을 새로 올리거나 아예 팔아버리자는 제안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완강하셨어요. 제 동생의 흔적을 아무것도 지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심지어 당시만 해도 가끔은 멀쩡할 때도 있으셨던 아빠도 그 집을 절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거절을 하셨는데도 남편은 잊을만 하면 그 얘기를 계속 꺼내더군요. 나중에 치매가 좀 더 심해진 아빠는 싫다는 말을 하실 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아예 못 알아들으셔서 그저 웃으실 때도 있었어요. 사위를 예뻐했던 아빠는 남편을 보면 이유 없이 웃으시는 일이 많았거든요. 장모님, 장인어른 보세요. 웃으시잖아요. 이거 좋으시다는 뜻 아니에요? 어차피 건물명인 장인어른 앞으로 되어 있는데 장인어른 뜻을 따르는 게 그만 좀 하세. 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내가 분명히 싫다고 했지? 치매 걸린 자네 장인이 뭘 좋다고 하나?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게. 분명 알아들을 만큼 말했는데 왜 이렇게 끈질긴 거야? 또 한 번만 더 말하면 나 그땐 정말 자네에게 실망할 것 같네. 아빠가 치매에 걸리신 지 8년쯤 됐던 어느 날에도 남편은 또 엄마 아빠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순 억지까지 쓰면서요. 그때 결국 엄마는 화가 폭발하셨더군요. 평소 치매 걸린 아빠를 많이 위해줬던 남편에게 엄마는 언성을 높인 적이 없으셨어요. 남편을 예뻐하셨으니 딱 그거 하나만 때를 쓰던 남편을 참아주셨던 거죠. 하지만 그날은 엄마도 결국엔 폭발을 하셨던 겁니다. 당신 진짜 엄마랑 내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거야? 그 집은 나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부모님에겐 윤재와의 추억 그 자체인 곳이야. 그래서 절대 팔기 싫다고 하시는데 그깟 돈 때문에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괜한 말로 엄마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알겠어. 미안해.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저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크게 화를 했습니다. 그날 크게 풀이 죽은 남편은 그래도 그날부턴 건물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군요. 엄마가 화를 내니 이제야 포기했나 보다 하고 안심했죠? 혹시 남편이 친정의 마음이 많이 상했나도 싶었지만 남편은 자신이 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오히려 전보다 엄마 아빠께 더 잘하더라고요. 여보, 나 오늘 장인 장모님이랑 셋이 저녁 식사하고 들어갈게. 당신은 애들이랑 저녁 먹어. 뭐? 또 우리 아빠 데리러 돌봄센터 갔었어?
장인어른이 나 보면 되게 좋아하시잖아. 오늘 유독 부동산에 사람도 없어서 일찌감치 문 닫고 장인어른 모시러 갔었지. 특히 남편은 가끔 아빠를 직접 돌봄센터로 모시러 가기도 하고 주말에 엄마가 일이 있으실 땐 저 없이 아빠를 돌보러 가기도 해주더군요. 다음 주 주말에 동창회가 있으시다고요, 장모님? 근데 난 그냥 안 가려고. 이 양반 혼자 집에 두고 나갈 순 없지 않은가. 엄마, 그럼 제가 와 있을 테니까 엄마 오랜만에 재미나게 놀고 오세요. 제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쉬어. 나 혼자, 애들이랑 같이 와서 장인어른하고 시간 보낼게. 뭐? 당신 혼자? 뭐 어때? 난 장인어른하고 있는 거 좋아해. 그리고 당신 요즘 회사 야근 많아서 엄청 피곤해 하잖아. 그러면서 주말에도 처가나 우리 부모님 뵈러 다니느라 쉬지도 못하고. 난 당신하고 달리 일이라도 널널하게 해서 괜찮아. 장모님, 들으셨죠? 다음 주엔 이 사이가 손주들이랑 같이 장인어른 돌보러 올게요. 아이고, 이걸 고마워서 어쩌나. 대신 내가 돈 올려두고 갈 테니까 맛있는 거라도 다 같이 시켜 먹게. 에이, 서운한 말씀 하신다. 제가 사드리면 사드렸지. 어떻게 장모님 돈을 받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잠깐 돈에 욕심을 부렸어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배려깊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더군요. 저도 엄마도 그런 남편에게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화를 내신 지 몇 달 뒤 남편은 더욱 고마운 제안을 해줬습니다. 뭐? 엄마랑 나랑 둘만 크루즈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그거 엄청 비싼 거잖아. 그리고 그럼 아빠랑 애들은 어떻게?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나 일하는 동안 애들 학교 갔다 학원 갈 테고 장인어른은 돌봄센터에 가 계실 거잖아. 난 저녁이랑 주말에만 모두 챙기면 되지. 그동안 장인어른은 우리 집에 모시고 애들도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겠다. 장인어른도 걱정 없겠다. 아무런 문제 없어. 그러니까 여자 둘이서 아주 낭만적인 여행 즐기다 와.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쳤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가격을 검색해보니 세상에 비싸도 너무 비싸더군요. 저도 저지만 엄마가 펄쩍 뛰며 반대하셨어요? 세상에, 이게 다 얼만가? 아유, 됐네. 난 그런 거 안 가도 돼. 정여행 시켜주고 싶으면 나중에 국내로 가면 되지 않나? 장모님, 국내는 언제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크루즈 여행은 조금 더 나이 들고 하시면 못 가실 수도 있어요. 장모님 연세가 올해 벌써 70이시니까요. 여보, 장모님 모시고 그냥 다녀와. 장모님 그동안 장인어른 돌보면서 장사까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 난 장모님이 활짝 웃으시는 모습을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남편은 그런 엄마와 마찬가지로 돈 생각에 걱정부터 앞서던 절 설득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를 위한 마음에 저도 마음이 움직이더군요. 결국 저 또한 남편을 도와 엄마를 설득했어요. 꼭 가까운 시일 내에 시부모님 또한 이런 여행을 보내드리자고 다짐하면서요. 거의 일주일이 넘게 거절하시던 엄만 결국 간곡한 남편의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고마운 배려로 엄마와 전 약 열흘가량의 크루즈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더 길게 가려면 비용이 입이 떡 벌어지게 비싸졌기에 우린 그 정도도 충분히 감지덕지했죠. 그렇게 두근거리며 여행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출발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 아들, 딸, 엄마 없는 동안 아빠 말씀 잘 듣고 외할아버지도 잘 돌봐드려야 된다.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 혼자 떠나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잘 다녀오세요. 올 때 꼭 기념품 사다 주세요. 외할머니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착한 우리 손주들. 다음엔 이 할미가 더 좋은 곳 데리고 가주마. 여보, 나 다녀올게. 그동안 사이 속 썩이지 말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아빠,
우리만 가서 죄송해요. 잘 다녀올 테니까 저희 애들이랑 사이랑 잘 지내고 계세요. 여보, 정말 고맙고 미안해. 아니야, 다치지 말고 건강히만 잘 다녀와. 장모님, 애들 등교 전에 챙겨주느라 공항까지 못 모셔다 드려서 죄송해요.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엄마, 아빤 전날 저녁 저희 집으로 와서 주무셨습니다. 어차피 아빠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야 했으니까. 그리고 설레는 마음에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한 엄마 아전. 들뜬 마음으로 모두의 배웅을 받으며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죠. 그런데 너무 들떴었는지 엄마 아전 공항에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더군요.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2시간이 넘게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들떴었나 보다. 배고픈데 우리 이거나 먹고 있자. 하지만 우린 즐거운 마음으로 미리 싸간 주먹밥도 먹으며 여유롭게 기다림을 만끽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저는 반갑게 그 전화를 받았어요.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이따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예, 애미야. 벌써 출발했니? 아니요. 그럼 비행기 아니라 전화 못 받았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목소리가 다급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다행이다. 애미야, 너 얼른 공항에서 나오거라. 너 절대 그 비행기 타면 안 된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의 출국을 말리더군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고 어리둥절해졌어요? 하지만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주한이가 술 먹으러 밖에 나갔었지? 네, 잠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잔 하고 오겠다고요. 아휴, 그놈이 어제 술돈이 확 올랐는지 집에 들어가는 길이라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더구나. 그런데 그놈이 나한테 갑자기 이젠 자긴 떼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글쎄 그놈 말을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남편은 대뜸 자신이 떼부자가 될 거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은 아빠 명의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는 일을 모두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들을 조작했다네요. 치매에 걸려 사립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저희 아빠를 구슬려 인감도장을 찍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그동안 저희 아빠를 혼자 챙기러 다녔던 건 어떻게든 아빠를 이용해 서류 조작을 위한 인감도장을 찍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처남도 없는 마당에 두 분 자식은 우리 집사람 혼자잖아요. 그럼 지금 살고 계신 그 건물도 어차피 곧 제 아내한테 넘어오겠죠? 그리고 아내 건물이 곧 제 건물 아니겠어요? 그래서 빨리 건물 좀 새로 올리자고 그렇게 졸라댔는데 놓친 애들이 새고집이시길래 제가 머리 좀 썼죠. 장인이 집에 혼자 있을 때 계속 노리고 찾아가서 살살 꼬드겨서 도장을 찍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류도 전부 조작할 수 있었어요. 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그거 범죄야. 가족끼리인데 뭐 저를 어떻게 하기라도 하겠어요. 이건 다 제가 진즉 좋은 말로 설득할 때 말 안 들은 장모 탓이에요. 솔직히 처음엔 중간에서 수수료나 받아 먹으려고 한 거였는데 어차피 나중에 제게 될 건물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만히 못 있겠는 거 있죠? 그래서 보채했더니 장모랑 집사람은 화만 내고 아유 아둔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질러버린 거예요. 이제 눈에 까신 장모랑 아내가 크루즈 여행 떠나기만 하면 제 세상이에요. 내일 그 둘이 출발하자마자 건물부터 부숴버리려고 업자들 전부 불러놨거든요. 돌아와서 열받아 해봤자 어쩌겠어요. 가족인데. 아무튼 앞으로 어머니랑 아버지 노은 제가 책임집니다. 시어머니는 기겁하면서 남편을 말렸지만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거 이제 말하면 어떡하냐는 제 원망에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사과를 하셨어요. 미안하다. 근데 이걸 말하면 우리 아들이 진짜 감옥에라도 갈까봐 순간 두렵더구나. 그래서 어리석게도
너에게 바로 말을 못하고 팔만 동동 굴렀던 거야.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라도 이렇게 전화한 거란다. 그러니까 애미야, 얼른 사부인이랑 같이 사돈댁으로 가보렴. 저와 엄만 불이 나게 고맘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친정 앞에 도착해 내린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만 멈추세요. 여기 저희 부모님 집이라고요. 그곳엔 이미 건물 철거를 위한 중장비들과 인부들이 도착해 있었거든요. 다행히 아직은 철거 전인 준비 중이었기에 저는 얼른 달려가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저와 엄마를 보고 미풍당당하게 서 있던 남편은 굉장히 당황했어요. 여보, 당신 왜 여기 있어? 장모님, 대체 여길 어떻게... 당신 진짜 돌았어. 이 집이 어떤 집이지 그렇게 서명했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딴 짓 하려고 거금에 들어서 우리 크루즈 여행까지 보내려고 했니? 근데 당신 우리 아빠는 제대로 센터에 데려다는 드렸어? 우리 집까지 셔틀도 안 오잖아. 아 맞다. 여기 오는 데만 마음이 급급해서 깜빡했다. 괜찮아. 집에만 계시는데 뭐 별일 있겠어? 뭐? 우리 아빠도 그냥 방치해두고 왔다고? 아이고, 여보. 심지어 그놈은 저희 아빠도 혼자 집에 방치해두고 왔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엄마 깜짝 놀라서 얼른 택시를 잡아 저희 집으로 출발하셨어요. 그 자리에 혼자 남게 된 전 남편을 향해 미친 듯이 따져 물었죠? 지가 인간이니? 어떻게 이런 무서운 짓을 해? 이러고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어? 뇌가 없는 거야? 아니, 난 우선 일을 먼저 저지르고 나서 장모님과 당신을 다시 설득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차피 가족인데 나중에 싹싹 비려고 했지. 그리고 어차피 가족끼린 서로 용서해주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되겠냐? 그리고 이딴 짓을 한 당신을 우리가 용서할 것 같아? 지금 당장이야 그렇게 미련스럽지. 막상 건물 올리고 떼돈 벌어봐. 오히려 당신도 장인 장모님도 나한테 다 고마워할걸? 처남이 나한테 다들 잘 부탁한다고 한 말 잊었어? 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한심하게도 그놈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더군요. 심지어 그놈은 들먹여선 안 될 제 동생까지 끌어들이며 선을 넘었죠? 저는 그 끔찍한 놈에게 소리쳤어요. 감히 너 따위가 내 동생을 입에 올려? 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웃기지 마. 우리 부모님한테 자식이나 하나니까 어차피 자기 건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욕심에 눈이 뒤집혔겠지? 그거야 뭐. 근데 어쩌냐. 우린 이 건물 부술 생각도 없고 당신이 이 건물에 지분이 생길 일도 절대 없어. 왜냐하면 난 당장 당신이랑 이혼할 거거든. 이건 엄연한 범죄야, 범죄. 여보, 가족끼리 진짜 야박하게 이럴 거야? 이건 애초에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난 당장 당신 경찰에 신고부터 할 거야. 저는 당장 그놈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크게 당황했는지 그놈은 휴대폰을 쥔 제 손을 세게 쳐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전 오히려 이때다 싶어 고함을 쳤어요. 쳤냐? 쳤다 이거지? 그럼 이거 정당방이야. 알았어? 으아! 저는 손으로 그놈의 뒤통수를 있는 힘껏 후려쳐버렸습니다. 아마 골이 엄청나게 띵했을 거예요. 운동을 그만둔 지 오래됐다지만 그래도 전 여전히 이 나이 여자치곤 팔과 손 힘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놈은 곧장 바닥에 뒹굴었고 저는 그놈을 향해 말했어요. 이 땅딸만한 자식아. 넌 키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키가 덜 자란 인간이야. 부자가 되고 싶었으면 정당하게 투자를 공부하든 일을 더 열심히 하든 했어야지. 너 같은 놈은 아주 따끔한 맛을 봐야 돼. 신고 갖고 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찰을 부르려는데 마침 경찰차가 도착했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가 이미 신고를 하셨던 거죠. 뒤늦게 엄마에게 전화해보니 다행히 아빠는 아무 일 없이 무사하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전 안심하고 조사를 위해 이미 동행을 요청한 경찰과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놈은 경찰서에 가서야 슬슬 현실을 깨달았던 건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갔죠. 그날 남편보다 먼저 경찰서 나온 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짐까지 다 싸든 채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와보니 이미 인부들은 모두 철수하고 없었죠. 아마 남편은 인부들에게 그날 지을 땅은 전부 지급해야 했을 거예요. 저는 학교가 끝난 아이들도 학교 앞으로 찾아가 직접 친정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무서운 일이라니. 어떻게 이서방 그놈이... 죄송해요, 엄마. 애초에 그런 놈을 사이랍시고 이 집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었는데 많이 놀라셨죠? 너야말로 심장이 남아나질 않았겠구나. 가여운 우리 딸. 그날 엄마와 전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게끔 상황을 잘 설명해 주었죠. 이미 12살, 11살로 알 건 다 아는 나이니 거짓말까진 하지 못했지만 최대한 순화해서요. 그리고 그날 저녁 시부모니까지 찾아와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딱딱 조금만 늦었어도 이 집은 다 부서졌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평소 좋은 사이였다지만 괜찮다는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그때 엄만 화를 내지도 용서하지도 않고 시부모님을 돌려보내시더군요. 저 또한 엄마와 같은 마음이었기에 그저 굳은 표정으로 꾸벅 인사만 드릴 뿐이었죠. 이후 우린 그놈을 주거 침입죄와 재물 손괴 미수죄로 추가 고소했어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던 그놈은 대뜸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뻔뻔하던 전과 달리 이번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장모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도 받고 변호사 상담도 몇 군데에서나 받아봤는데요. 저 큰일 난 것 같아요. 저 사무소 위조에 이것저것 다 더해져서 왠지 실형까지 받을 것 같다고요. 그래도 장인 장모님이 용서해 주시면 집행유예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 제발 나 좀 살려주라. 나 그래도 원래는 정말 좋은 사이였잖아. 진심으로 반성하긴커녕 제 값에 치르는 것만 피하기 급급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줘야 하나? 자넨 단순히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들의 추억을 파괴하려 든 거네. 그런 자네 우린 절대 용서할 생각이 없으니까 여기서 더 헛수고하지 말게. 당신 같은 인간은 법에 절대 맞아봐야 돼. 그래, 당신 좋은 사이였지. 근데 나도 부족하지 않은 며느리였어. 그리고 평소에 아무리 잘했다고 한들 용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없는 죄가 있는 거야. 이 탐욕에 찌든 인간아. 그러니까 당장 나가. 하지만 우리 가족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동생이 관련된 일이었기에 엄마와 제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놈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아빤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해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만 속상해하는 제 손을 그날은 왜인지 오래도록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후 결국 그놈은 재판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끝까지 바라겠지만 결국 죄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혼도 했어요. 양육권과 양육비 물론이거니와 위자료도 받아낸 채로요. 그게 고작 몇 달 전의 일입니다. 아직 전 남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뒤 시부모님은 한 번도 제게 다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못한 거겠죠. 너무 미안해서요. 저는 그저 앞으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만 잘 모시며 살아가려고 해요. 갑자기 범죄자 아빠를 두게 된 아이들이 최대한 혼란스럽지 않고 상처도 받지 않게끔 엄마로서 노력하면서 말입니다. 윤재야, 나 물 좀 한 잔만 가져다 다오. 저희 아이들과 같이 살게 된 아빠는 가끔 저희 아이들을 동생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십니다. 손자건 손녀건 관계없이요.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지만 엄만 그래도 감사히 여기자는 말을 하시더군요.
기억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아직 그 이상으로 악화되어 가지 않는 아빠의 상태와 외삼촌의 이름으로 불려도 자신들의 할아버지 위해 네 하고 웃으며 대답해주는 저희 아이들의 착함에 대해서요. 부정적으로 슬퍼만 해봤자 나아질 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엄마의 말씀처럼 비록 이런 큰 불행을 겪긴 했지만 저 또한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주변인의 배신과 악행으로 큰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저희 가족처럼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복수일 테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전 남편을 보면 알 수 있듯 지나친 욕심은 결국 화를 불러온다는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전 긴 사연을 마치고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